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동석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의 김은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보와 기사가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앞선 정보 습득이 가장 선제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수익을 말하다와 함께 하시면서 암호화폐의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골든블로커의 김동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암호화폐의 이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생활에 사용되어지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미드업이나 컨퍼런스 등등 대규모의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이런 연구라든지 그런 강연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발전 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암호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오늘 강의 내용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암호화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의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넘쳐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암호화폐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가와 그리고 진정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어느 암호화폐를 좀 가치를 두어서 투자를 하고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춘추 전국시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치 있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목적한 기능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황을 두고 한 사람은 이건 흙이다, 한 사람은 백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변천사에 있어서 지폐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 그런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암호화폐이다. 머지않아서 암호화폐 시장은 0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동석 대표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넘쳐나고 있는 암호화폐, 일명 우리가 흔히들 암호화폐의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넘쳐나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암호화폐는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넘쳐나는 암호화폐가 현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암호화폐 춘추전국 시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 하면은 중국의 역사에서 약 BC 770년부터 진나라가 통일을 하기 전, 그러니까 BC 221년이 되겠죠. 이전까지를 춘추전국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약 200여 개의 제후국들이 탄생했다 사라졌다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춘추전국시대에 춘추 5패를 이렇게 한번 본다면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시대에는 진, 위, 조, 연, 제, 초, 한 나라, 전국칠웅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죠. 근데 요즘 우리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역사에서 배우기를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새기고 싶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각 나라들의 현황과 거의 흡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패권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서쪽에 있는 진나라였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두고 너무나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은 앞으로 15년 후에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400배가 넘는, 그래서 약 80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서 암호화폐 시장은 0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꼭 똑같은 사물을 두고 또는 똑같은 사실을 두고 그 의견을 정반대로 가지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합종설과 연행설이 있었습니다. 소진이라는 사람이, 유세가가 합종설을 주장을 해서 강력한 진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머지 육국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진나라를 견제하는 합종설을 이렇게 펼쳐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이라는 사람은 연행설을 이렇게 펼쳤죠. 진나라가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한 나라를 공격하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위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진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합종설을 깨뜨린 것이죠. 자, 이것처럼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그러한 국력, 똑같은 병력, 그리고 군량미, 이런 것들을 두고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귀곡자라는 그런 사람 문화에서 똑같이 종행설을 공부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합종설을, 한 사람은 연행설을 펼쳤죠. 이 이후에 합종설과 연행설은 외교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가의 창시자인 한비자는 합종설과 연행설은 단순히 외교에 의존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안이한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러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군대를 강력히 하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을 많이 준비하고 하는 이런 부국 강병책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설파를 했죠. 그리고 또 진나라의 재상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진나라는 가장 강대한 강국이니까 원교 근공이다. 먼 나라에 있는 나라들은 외교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우리가 침공을 해서 어떻게 책략을 삼는다, 이런 전략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BC 221년에 진나라의 정이라는 왕이 천하를 통해서 진시황이라는 그렇게 진시황이라는 시호를 쓰게 됐고, 그리고 중국에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게 됐죠. 자, 이것을 보다시피 우리는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황을 두고 한 사람은 이건 흑이다, 한 사람은 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입장이 암호화폐를 두고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정책이 꼭 이와 같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G20의
힘을 빌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기보다는 한비자의 사상처럼 자체 내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원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정착되게 하는 그러한 부국 강병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빨리 내놓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쳐나는 암호화폐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코인마켓캡을 치면은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2018년 9월 14일 불과 며칠 전이죠. 1950 종류가 암호화폐가 지금 코인마켓캡에 이렇게 서치돼서 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가 뭐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사실 요즘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형성이 됐으면 시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물론 개발하는 업체나 또는 개발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꼭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또는 어떠한 종류의 코인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획한 거를 이렇게 정리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백서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같이 백서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그러한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암호화폐는 약 크게 개발 과정이나 개발 방법 또는 개발에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메인 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게 되어 있는데요. 토큰의 대표적인 것은 DApp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ERC20이라는 이러한 그 방법으로 개발되는 것이 토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다른 플랫폼에 연동해서 이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그리고 거래가 되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블록체인이나 코인과 연동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자체 코인이라고 그러고 자체 블록체인 또는 메인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암호화폐는 기존의 주식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기존의 주식은 IPO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위원회 등등 여러 곳에 많은 기준에 충족이 돼야만이 주식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ICO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좀 쉽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 IC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CO를 통해서 모집된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파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알파 테스트를 거치고 또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고쳐서 다시 이제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직접 사용하는 환경에 내놓는 것을 릴리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상장을 안 하는 그러한 코인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암호화폐가 개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암호화폐 선택하기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진정한 암호화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치 있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목적한 기능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가 지금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매겨 넣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소에서 영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또는 개발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더불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를 각기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법이 잘 정비된 스위스의 주크라는 지방에서 그리고 통용되고 있고 그리고 스위스의 핀마라는 그러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핀마에서는 암호화폐를 지불형 화폐와 그리고 기능형 화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틸리티 화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산형 화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산형 화폐는 정권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는 좀 견해가 다르게 미국의 SEC, 미국의 정권위원회에서는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형이나 기능형을 합친 그런 유틸리티형과 그리고 자산형 화폐를 얘기하는 시큐리티 화폐 2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불형 화폐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결제를 할 수 있거나 물품을 사고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곳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지불형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현행 화폐, 지불형 화폐는 ICO를 규제하는 그러한 국가에서는 KYC라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되고요. 기능형 화폐에서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개발 업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한 도구로서 쉽게 예를 들면 포인터 같은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유틸리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형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폐가 주식이나 어떤 그러한 정권, 파생상품, 채권 이런 형태에 가깝게 향후에 이 화폐를 소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배당이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화폐에 해당한다면은 이 화폐를 최초에 만들 때 의도와는 달리 이런 것들은 정권형 화폐로 분류한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 진정한 암호화폐,
그것은 가치 있는 암호화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나 법이 정비된 미국 같은 그러한 당국에서는 이 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암호화폐 선택하기라는 그러한 제목 하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화면은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를 서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톱 100이라고 되어 있죠. 상위 100개의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대표적인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있죠. 지금 현재 거래량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09년 1월 3일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직은 익명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채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이 되는 연도수는 2140년도. 2140년도까지 채굴이 되도록 돼 있고요. 초기에는 10분에 50개의 비트코인이 생산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반감기를 두어서 이제 10분에 12.5개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2140년도까지 채굴이 2100만 개가 되면은 채굴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친다면은 약 73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가 2,850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그러한 코인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효시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러한 크립토 커런시다라고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더리움부터 지금 1950개가 코인마켓캡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을 우리는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거래량 2위에 올라져 있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1세대 암호화폐를 한다면은 이더리움을 2세대 암호화폐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거의 지불형 결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고안이 됐는데, 이더리움은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과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은 계약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하는 것을 이 블록체인 안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도 하고, 또 이 이더리움은 많은 다른 이더리움 내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토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00여 개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플랫폼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터,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추가 앱이라고 하죠. D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세대 코인이다 또는 2세대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RP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리플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데요. 리플랩스라고. 리플 여러분 다 아시죠? 리플은 전 세계에서 은행 연합회, 그러니까 스위프트라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전 세계 은행들은 스위프트라는 이런 은행 연합회에 가입해서 거기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돈을 서로 주고받고 결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 리플은, XRP는
리플의 단위입니다. 리플의 화폐 단위라고 하는데 이 XRP는 미국의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리플랩스의 창업자는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칼렙입니다. 제드 맥칼렙은 일본의 마운트 콕스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러한 제드 맥칼렙과 크리스 라센이 개발을 했는데 숫자는 천억 개입니다. 천억 개를 발행했죠. 그래서 이 XRP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니다. 발행 코인이다. 라고 시중에서는 얘기하고요. 리플랩스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XRP는 리플의 화폐 단위고 천억 개가 발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플은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는 아마 거래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나. 초당 1770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초당 지금 25 트랜잭션, 그리고 비트코인은 초당 7 트랜잭션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POW라는 그러한 지금 채굴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POS로 전환한다고 재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비탈린 부테렉이 얼마 전에 POW도 아닌 POS도 아닌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라는 건 비트코인에서 하드 포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용량이 1메가입니다. 한 블록의 용량이 1메가다 보니까 이 처리가 어렵습니다. 1메가를 용량이 너무 적다 해서 2메가로 늘리자라는 팀과 세그윗을 하자라는 이런 팀이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그 세그윗을 반대하는 중국의 비트메인이란 그러한 우지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채굴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 회사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같이 동참한다는 그러한 비트코인 소프트 포크에 반대해서 하드 포크를 해버린 겁니다. 하드 포크란 것은 이 분기된다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갈라졌다는 것. 일정 블록에서 그 이후에는 그 이전 블록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그런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크를 한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오스는 그야말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그런 플랫폼 코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실생활에 제약 조건이 있는 트랜잭션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트랜잭션보다 월등히 빠른 100만 트랜잭션을 구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1년 동안 ICO를 행한 그러한 코인이 이오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텔라, 지금은 스텔라 루멘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이 스텔라는 XRP, 그러니까 리플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리플은 은행연합회,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이 화폐를 주고받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면은, 스텔라는 개인과 개인들이 화폐를 주고받고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스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있죠. 라이트코인은 찰리리라는 사람이 만드는 코인인데요. 이 라이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만든 그러한 코인인데, 비트코인과 숫자라든가 블록 생성 시간이라든가 또는 채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른 그러한 코인이죠. 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테드는 그야말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드는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코인이죠. 그 모네로가 있고요. 카르다노, 아이오타, 대시가 있는데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이 세 부분을 하나로 엮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것들과 특징이 있는데 모네로와 대시, 제트캐시는 다른 것과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익명성입니다. 모네로 그리고 대시, 제트캐시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이 사용한 사람들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블록에 여러 개의 거래가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될 때는 그것이 여러 개 입력이 된 코인 주소 또는 코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누구 것인지 이 거래가 알 수 없도록 해서 다음 거래를 형성시키는 출력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지불형 코인과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 그리고 자산형 코인 이렇게 이제 대분류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살아남고 진정한 그런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양상과 그리고 롱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처리 속도를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24,000원에서 4만 트랜잭션 이상은 초당 가능해야만이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등락폭을 어떻게 하면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 등락폭을 어떻게 하면은 크게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사용해서 무리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지금 국가들이 발행하는 그러한 코인과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이 암호화폐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이 국가 코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거래소에서 등락폭이 높은 그러한 거래 코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금융 정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러한 트랜잭션을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락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또한 쉽지 않고요. 그리고 화폐로 진정성 있는 화폐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코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토큰을 발행한다든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대입해서 이 코인을 활용하게 하는 유틸리티 코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암호화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간단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암호화폐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에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다면은 이 암호화폐도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화폐를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화폐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인류의 변천사에 있어서 지폐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사용될 그런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암호화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이 지폐 이후에 올 그런 화폐로서 진정 몇십 년, 몇백 년까지 화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화폐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진정한 암호화폐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성 대표의 암호화폐 춘추 전국시대 관련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기준을 좀 삼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 좀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만큼 최근에 정말 많은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겼다가 또 소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암호화폐도 돈이잖아요. 네, 돈인데 그런데 누구나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사실 지금 현재 돈만 있으면은 누구나 만들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제 보편화되고, 네. 물론 이제 어떠한 그 향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보편화된 그러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을 함께 한다면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오늘 강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좀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처음 암호화폐가 출시가 됐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투기 상품, 투자 상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암호화폐가 지향해야 할 목적과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처음에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탄생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투기적 현상을 유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중앙 집중형의 권력 집중형의 어떤 금융기관의 부조리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그리고 중앙 집중 권력 금융기관이 없어도 개인과 개인 간에 이러한 서로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것인데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금융공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뭐 등 이런 파생상품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석유라든가 뭐 또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생상품으로 거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금융공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본질이 전도됐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가 탄생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전에 시중에서 먼저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본질적인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하기 전에 이 금융공학적 차원에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거래소를 만들고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외 선물 안에서도 금이라든지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크루드 오일, 현물과 선물 모두 이렇게 거래를 하시잖아요. 뭐 당연히 뭐 해지 그런 목적으로 현물도 거래는 하지만 네, 맞는 그렇지만 그런 현물 거래 현물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산이나 재화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들은 그렇게 앞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거래되지 않을 것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탄생한 그런 암호화폐들 그런 것들 중에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을 것들은 아마 어쩌면은 다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정말 이름도 다르고 알트코인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어제도 제가 암호화폐
컨퍼런스나 또는 전시회나 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러한 그 암호화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암호화폐의 종류를 살펴봤듯이 거의 그 유틸리티형을 지향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일정한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진정으로 이 화폐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은 사실상 어느 분야나 어떤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지금 지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화폐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나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망으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암호화폐만큼이나 정말 많습니다. 1세대, 2세대 거래소들을 좀 거쳐서 후발주자들이 좀 생겨난 상황인데 IT 대기업이나 언론사들 중에서도 거래소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잖아요. 예, 많습니다. 네. 1세대 우리나라에서는 뭐 빗썸이나 네. 코인원,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1세대로서 성장을 했는데 네. 그 2세대 거래소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여 개 이상 그렇죠. 거래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ICT 기업들이 참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는 라인이 지금 개설한 그 비트박스라는 그러한 거래소가 불과 며칠 전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대기업이나 또는 어떤 언론을 가진 이러한 회사들에서 거래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러한 거래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 자체가 분산형 원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산형인데 이러한 거래소를 통한다면은 그의 어느 정도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분산형 거래 원장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탄생했던 목적인 B2P 거래를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 내지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암호화폐처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면은 많은 거래소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형 거래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 거래소 못지않게 작은 중소 거래소들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이 생겨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취약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면은 유저들이 스스로 거래소를 찾지 않기 때문에 뭐 정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흔히들 좀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기사들로 좀 문제들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블록체인은 IT 금융이라든지 금융업들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기반의 중소기업들도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로 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실까요? 예, 일반 중소기업들도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잘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 또는 그런 단체들에서 만든 것을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리눅스 재단에서 표준형 블록체인 장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픈 소스로 공모를 했는데 IBM에서
만들고 있던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네이션해서 지금 표준형 기업들에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자기 기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금융기관 또는 은행 이런 것들이 연합을 해서 R3라는 그러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도 또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블록체인이 필요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용이, 예, 네. 비효율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기업들에서 구축해놓은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점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빌려 쓰는 그런 관점으로 좀 사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참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본은 또 실생활에서 또 적용이 정말 먼저서부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선 사례를 통해서 보완점들이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글쎄, 그 보완점들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지금 국가 코인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발행해서 활용하는 나라도 네.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런 이슈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국가가 코인을 만약에 암호화폐를 만든다면은 네. 사실은 지금 등락이 폭이 너무 높은 것은 통화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은 고정형 암호화폐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됐어요.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는 편리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 적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폐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인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필히 가격 고정형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24시간 또 거래가 되는 그런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등락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는 보완할 점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들이나 나아갈 방향이 있어야 빠르게 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네.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등락폭이 그렇게 많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인들의 중에는 그것들을 다 보완한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진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지금 마스터나 비자보다도 월등히 높은 100만 트랜잭션을 예상한다든가, 그러한 기술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코인을, 어떤 이중화해서, 그 코인이 국가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될 때는, 등락이 있으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고정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코인을 거래 코인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암호화폐 트렌드에 맞게 하려면은 이것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코인과 이렇게 상호 교환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 예를 들면 이중화 코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발 화폐 이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플랫폼은
코인을, 덱을 만들 수 있는, D앱을 만들 수 있는 코인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코인이 자동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그렇죠. 그러한 플랫폼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쪽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 공부를 하는 첫 걸음에 있어서 이 수익을 말하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첫 걸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김동성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 준비한 내용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성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